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저는 한 집안의 늦둥이이자 막내딸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항상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왔고, 제 인생에 있어서 큰일이 생겨난 적은 거의 없었죠. 워낙 부모님이 늦게 낳은 막내딸이라고 해서 애지중지 키우셨거든요. 그러나 얼마 전 인생의 처음으로 큰일이 불어닥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깨달은 바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사랑을 듬뿍 주며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큰 실망을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오늘 저는 이곳에서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제 사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현재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예비 신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에 있죠. 저희 두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 소개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 2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죠. 저는 예비 신랑과 오랜 기간 만나오면서 예비 시어머니와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따로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에 예비 신랑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오시더군요. 잠시 일이 있어 밖에 나와 있는데 점심을 사줄 테니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죠. 저희 두 사람은 평소에도 이런 적이 종종 있었기에 별 생각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두 사람에게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죠. 니들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니? 만난 지 5년이면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 결혼이요? 어머니, 저 아직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결혼하는데 마음의 준비가 왜 필요해? 너희 두 사람 20대 꽃청춘도 아니고 30대에 접어들었는데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저 어머니, 저희 천천히 생각해서 결정할게요. 아직 30대 초반이면 젊기도 하고 한창 일에 집중할 때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원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결혼하기에는 조금 일러요. 예지야, 결혼해서도 충분히 일에 집중할 수 있어. 그리고 둘 다 안정적으로 돈 벌고 있으니 먹고 살 길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대체 뭐가 문제야? 괜히 혼기 지나치지 말고 빨리 결혼 날짜 잡아라. 혼기 지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두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이전에는 지나치듯 말씀을 하셔서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웠죠. 그러나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꽤 길고 둘 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 상황이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마친 후 예비 신랑과 식당 밖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재필 씨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하신 말씀이라니? 어떤 걸 얘기하는 건데? 결혼 말이야. 혹시 재필 씨도 결혼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어? 나야 뭐 하루라도 빨리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기는 하지. 사실 30대 넘으면 대부분 결혼 생각부터 하게 되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니 예비 신랑도 은근히 결혼을 서둘렀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사실 저는 급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천천히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들 결혼을 원하고 있는 것 같으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비 신랑은 데이트를 하게 될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줄줄이 늘어놓는데 정말 진심으로 결혼을 원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려고 일부러 일어나
하는 생각도 있었죠. 그러나 계획을 들어보니 정말 구체적으로 오래 생각해온 것 같은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을 듣고 이 사람과 한번 끝까지 가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후 예비 신랑을 친정집에 소개시켰죠. 친정 부모님은 예비 신랑 앞에서 대놓고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뒤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지야, 너 정말 재필이랑 결혼할 거야? 조금만 더 생각해보지. 엄마, 나 이미 마음 굳혔어. 설마 결혼 반대하는 건 아니지? 반대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집안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니들이 결혼 준비하는데 애를 먹지 않겠나 싶어서 집안 수준 맞는 사람이랑 해도 힘든 게 결혼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 축복해주라. 친정 부모님은 혹시나 제가 상처를 받거나 큰 문제가 생기게 될까 봐 우려를 하셨죠. 그러나 반대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도 막내딸인 저를 위해 뭐든지 해주시는 분들이라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주시기로 하셨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끝낼 수 있었고 결혼식장 예약은 물론이고 웨딩 촬영까지 진행했죠. 게다가 지인 및 친지들에게 결혼 소식을 일찌감치 알렸고요. 제가 듣기로는 커플들이 제일 많이 싸울 때가 결혼 준비를 할 때라고 하던데 신기하게도 저희 두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해야 할 것들이 많아 조금 정신이 없기는 했지만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보니 저도 모르게 안정이 되는 것인지 정말 수월하게 결혼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 같이 살기로 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혼수를 채워넣기 위해서 전자제품 매장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직원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씩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집중해서 제품들을 선택하고 있을 때 예비 신랑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은 저에게 구경하고 있으라면서 밖에 나가 통화를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바빠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며 매장 직원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혼수 가전들을 살펴보았어요. 사실 예비 신랑이 약 1년 전에 회사를 한번 옮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간 후부터 전화 통화를 엄청 해댔죠. 예비 신랑 말로는 회사가 작은 편이라 그런지 본인이 해야 할 업무 외에도 추가적으로 맡아서 해줘야 할 일이 많다고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러려니 했지만 예비 신랑이 회사를 옮긴 후 초반에는 싸우기도 엄청 싸웠죠. 통화도 적당히 하는 거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 텐데 예비 신랑은 한 번 전화기를 붙잡으면 최소 1시간 이상은 했거든요.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것은 예비 신랑이 제 앞에서는 절대로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제 앞에서 통화를 하는 거라면 적당히 하라면서 눈치라도 줄 수 있는데 아예 나가서 통화를 해버리니까 기다리느라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 놓은 상황인데 전화가 오면 나가서 하고 그것도 길게 하다 보니 음식이 나오면 혼자 먹거나 차갑게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적도 많았어요. 사실 그럴 때마다 예비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자니 가게 주인 눈치가 보이고 또 혼자 먹고 있자니 음식이 넘어가질 않아서 참 힘들었어요. 특히 맛집으로 소문난 곳을 찾아가기라도 하면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이 많으니 더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1시간 반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 예비 신랑에게 너무 짜증이 나서 크게 터트리게 되었죠. 재필 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통화를 1시간 반을 해? 통화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 회사 일로 온 건데 받아야지 무시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회사 일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리고 당신 회사도 참 이상하다. 어떻게 퇴근한 사람 붙잡고 1시간 반을 통화해? 아,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그래. 회사 일인데 좀 이해하고 넘어가주라. 아, 그래. 회사 일이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이 정도면 나에 대한 배려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건데 어떻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심지어 여기 대기 손님 엄청난 맛집이야. 음식은 이미 나와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재필시 기다리면서 내가 얼마나 주인 눈치가 보였는지 알아? 그럼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거절을 해? 아, 음식이 나왔으면 먼저 먹고 있으면 되잖아.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나를 배려하지 않을 거면 우리 그냥 헤어져. 저는 예비 신랑에게 헤어지자는 소리까지 내뱉었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헤어질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죠. 그냥 쉽게 말해 어린아이의 투정 같은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예비 신랑이 최소한 저를 만날 때만큼은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내뱉은 말이었죠. 그러나 저의 생각과는 달리 예비 신랑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 때문에 그런 거니 그냥 넘어가 달라고 했죠. 뻔뻔하게 나오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심지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예비 신랑에게 진짜 이별 통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건지 식당을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 저를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예지야,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라. 됐어, 있거나. 헤어진 사람끼리 용서가 왜 필요해? 예지야, 제발. 앞으로는 통화는 줄이고 너한테만 집중할게. 나 한 번만 봐줘. 그날 저는 예비 신랑이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비 신랑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문자로 저에게 미안하다며 구구절절 적어서 보내왔고 자취하던 집에 찾아오기도 했죠.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조금 풀리게 되었고 예비 신랑의 말을 믿고 받아주었어요. 사실 그날 세게 터뜨리고 나서 일 때문에 한 통화인데 내가 너무 심했나?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 때문인데 어쩌겠나 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었죠. 그래도 그날 이후부터 예비 신랑은 한동안 제 눈치를 보며 통화를 하거나 횟수가 확 줄어들었더군요. 예비 신랑이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도 그날 이후부터는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예비 신랑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게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싸울 일도 점차 줄어들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렇게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혼수를 보러 갔던 날에도 여전히 1시간 이상 통화를 했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통화 문제만큼은 이해해 주기로 약속했기에 뭐라고 하거나 싸우려고 들지 않았죠.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혼자 여기저기 돌아보며 마음에 드는 것들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예비 신랑은 통화를 끝낸 후 매장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이후 저희 두 사람은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들로 선택하여 결제를 한 후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뜬금없이 ATM 기기 앞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예비 신랑이 은행 업무를 볼 게 있나 보다 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비 신랑은 저에게 카드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뭐야? 뜬금없이 나한테 카드를 왜 줘? 미안한데 내가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돈 좀 뽑아줄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은 제 PC가 뽑아도 되잖아. 아, 나는 여기 주변에 회사 거래처가 있어서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냥 안에 있는 돈 다 뽑아오면 돼. 예비 신랑은 급하게 일 처리할 게 있다면서 카드를 제 손에 쥐어주었죠. 그리고 다급하게 거래처로 뛰어갔어요. 사실 예비 신랑 대신 돈을 뽑아주는 게 귀찮았지만 바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대신 돈을 뽑아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에게 받은 체크카드를 들고 ATM 기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통장에 들어있는 액수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본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한 액수가 맞더라고요. 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부탁대로 통장 속에 있는 돈을 모두 뽑았어요. 물론 저도 카드 속에 들어있는 액수를 보면서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뽑을 일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에 의아하긴 했었죠. 일단 저는 인출한 돈을 봉투에 담아 차로 가지고 갔고 예비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약 20분 정도가 흘렀을 때 예비 신랑은 해맑게 커피를 사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로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인출한 돈을 받아들었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저는 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게 이상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재필 씨,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물어봐. 뭐가 궁금한 건데?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그 큰 돈을 왜 인출한 거야? 요즘 세상에 현금으로 돈 쓸 곳이 어디 있다고. 예지, 너 설마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오늘 뽑은 돈 할머니 가져다 드릴 거니까 오해하지 마.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 돈이라고? 그럼 송금해 드리면 되잖아. 우리 할머니 인터넷 뱅킹 할 줄 모르셔. 집수리해야 한다고 돈이 필요하단 말씀하시길래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져다 드리려고. 사실 예비 신랑이 이유를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만 해도 혹시 이상한 곳에 쓸 돈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비 신랑은 의심 가득한 저의 질문에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며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저 또한 예비 신랑의 말에 그냥 웃고 넘겼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인터넷 뱅킹을 어려워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신혼집에 혼수가 들어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애초부터 예비 신랑은 출장이 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기에 그날 아침부터 저 혼자 신혼집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침 일찍 전자제품부터 가구까지 모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고 저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자리를 잡아주느라 아주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사실 전날에 친정엄마가 예비 신랑이 출장 간 것을 알고 신혼집에 오셔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었죠. 그러나 저는 가구며 전자제품을 옮겨주고 자리까지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마가 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알아서 하겠다며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나 막상 여러 사람들이 오가고 혼수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더군요. 게다가 가구며 전자제품들이 들어올 때마다 청소할 것은 얼마나 많이 생기던지 한숨만 나왔죠. 그제서야 저는 엄마가 오셔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왜 하신 것인지 100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혼수 배달이 모두 끝난 후 간단하게 여기저기 쓸고 닦았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하자는 없을까 해서 여기저기 체크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신혼집에 음식을 주문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잠시 소파에 누워서 눈을 붙인다는 게 너무 피곤했는지 일어나 보니 새벽 밤이 되었더군요. 10시 정도에 나가서 자취방으로 가야지 생각했었는데 일어나니까 새벽이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사실 입주 청소만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도 누워서 자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제가 대충 쓸고 닦아놓은 정도였기에 여기저기 먼지가 많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갑자기 집 현관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대로 얼음이 되었어요. 낮도 아니고 새벽밤에. 그것도 이제 막 혼수가 들어온 신혼집에 손님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나 싶어서 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했죠. 그러나 누군지는 몰라도 밖에 있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제가 계속 반응이 없으니까
문만 두드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제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문 좀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김예지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 좀 열어보세요. 누구신데 이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경찰이니까 일단 집 문 좀 열어보세요. 네? 경찰이요? 경찰이 여긴 왜? 저는 경찰이라는 소리에 놀라서 급히 집 문을 열게 되었죠. 그러자 집 앞에 서 있던 경찰 3명은 제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현관문 앞에 발을 끼워 넣었고 저에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죠. 그리고는 저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황당함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그들에게 화를 냈죠. 아니,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저희가 왜 왔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긴 뭘 알아요.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새벽 밤에 오셔서 이 난리를 피우시냐고요. 김예지 씨, 류재필 씨 아시죠? 당신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시죠. 저는 대체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상황에 저는 안 잡혀가려고 아등바등댔죠. 그랬더니 경찰관 중 한 명이 제가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하면서 일단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억지로 경찰차에 데려가서 태웠죠.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멍하니 있었는데 경찰들이 차에 타자마자 저에게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류재필 씨랑 연인 관계 맞으시죠? 지금 류재필 씨 어디 숨어 있어요? 지금 그 사람 출장 갔어요. 경찰관님들이 뭘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도 저도 그런 이상한 일에 휘말릴 사람 아니에요. 출장은 핑계고 어디 숨어 있는 거겠죠. 둘이 같이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여하셨어요? 같이 일한 적이 없다니까요. 저 그냥 음악학원 하는 사람이에요. 멀쩡한 학원 놔두고 왜 보이스피싱 같은 이상한 일을 하겠어요. 그건 경찰서에 가서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 보이스피싱과 관계가 없다고 소명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애초에 경찰들은 저를 공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애써 답답한 마음을 달래며 경찰서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도착하자마자 조사실에 들어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경찰들은 차에서 대화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진술을 얻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죠. 김예지 씨, 지금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조사 시작할게요. 차에서도 물었지만 류재필 씨랑 같이 일한 거 맞죠? 저 진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안 했다니까요. 지금 멀쩡히 학원 운영하고 있다고요. 찾아보시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나오지 않나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으세요? 자꾸 그렇게 부인하시면 김예지 씨한테 도움 하나 안 돼요. 그냥 류재필 씨 어디 있는지 말씀하시고 협조하세요. 진짜로 그런 나쁜 짓 안 했어요.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니요. 그런 짓 할 만큼 저 돈 없는 사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류재필 씨랑 곧 결혼하실 예정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김예지 씨가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나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아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최대한 소명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경찰들은 저를 수거책으로 잡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짓을 했을 거라며 확신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억울함에 울먹거리면서도 청렴결백하다고 못 믿겠으면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경찰들은 제가 절대 남에게 피해가 될 만한 몹쓸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의아하게 느껴졌던 듯 싶었죠. 저의 말에 어떤 경찰관 한 명은 ATM 기기 앞에서 돈을 뽑는 CCTV 속 제 영상을 보여주며 저에게 그 돈을 왜 뽑은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야 제가 어떤 이유로 잡혀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일단 저는 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었죠.
예비 신랑이 ATM 기기 앞에 차를 세워놓고 카드를 내밀면서 대신 돈을 뽑아달라고 했으며 그 돈이 할머니에게로 가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이것만 이야기를 해줘도 제 무죄가 금방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경찰관님들이 조사를 해보면 금방 무죄가 드러날 테니까요. 그러나 경찰관님들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김예지 씨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라면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증명할 방법이라니요. 저는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해드린 거고 경찰관님들이 조사해보시면 증거는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김예지 씨 말만 듣고 무작정 여기서 내보내드릴 수는 없죠. 김예지 씨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돈을 뽑은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황이잖아요. 김예지 씨를 여기서 내보내려면 고의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되어야 해요. 그 말씀은 제가 증거물을 찾아오거나 류재필 그 인간이 잡혀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물 어떤 거라도 좋으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경찰관님들은 한참 동안 조사를 한 후 잠시 쉬었다가 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없었죠. 그저 예비 신랑이 잡히기를 기다려서 진실을 듣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예비 신랑이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억울하게 잡혀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저의 소식에 엄청 놀라시더니 곧장 변호사를 구해서 경찰서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에게 제대로 상황을 설명할 시간도 없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죠. 변호사님, 저 진짜 억울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의심만 될 뿐 경찰관님들이 얘기해주지 않아서 류재필 그 인간이 정말로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찰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류재필이 저를 공범이라고 인정을 하면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대충 상황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물이 없으면 여기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분히 증거물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갑자기 부탁을 받고 돈을 인출해 준 건데 무슨 증거물을 가지고 있겠어요. 어떤 거라도 좋아요.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할 때 류재필 씨가 어디에서 이야기했나요? 차 안이요. 잠깐만요, 변호사님. 혹시 블랙박스도 증거물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소리가 녹음이 되는 블랙박스라면 더 좋은 상황이죠. 증거물이 있는 것 같아요. 류재필 차 안에 블랙박스 좋은 게 달려있거든요. 블랙박스 설치할 때 제가 같이 있었고 얼핏 목소리 녹음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증거물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일단 그 증거물은 류재필 씨가 잡혀와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경찰관에게 얘기해 놓죠. 저는 변호사님과 짧은 대화를 마친 후 다시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도 처음 경찰서에 잡혀왔을 때보다 옆에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증거물도 찾아낸 상황이라 조금의 희망이 보였죠.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자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관님들에게 증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김예지 씨가 류재필 씨에게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예, 어떤 증거물이죠? 블랙박스요. 제가 류재필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다는 걸 생각해냈어요. 그 블랙박스가 소리도 녹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그 사람만 잡히면 바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증거물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조사를 담당하시는 경찰관님의 말씀에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었죠. 경찰관님께서는 예비 신랑이 잡혀서 블랙박스만 확인이 된다면 바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물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지만요. 하지만 저는 정말 결백했기에 예비 신랑 차 블랙박스만 확인하면 바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덕분에 저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님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예비 신랑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경찰관님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물어봤다가 혹시나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차마 질문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증거물도 찾아냈고 변호사님도 옆에 계시는 상황이니 저는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 경찰관님,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류재필 씨가 정말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게 맞나요? 예, 확실합니다. 단순 가담인 건가요?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건가요? 뭐 어차피 금방 아시게 될 테니까 말씀드리자면 류재필 씨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예? 그 사람이 주요 인물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상황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지금 김예지 씨 외에도 몇 명의 수거책들이 잡혀 있어요. 경찰관님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저를 보고 조금 이상하다 싶기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특정된 수거책들은 잡혀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제가 새로운 인물로 연루가 된 게 의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의 수거책들이 잡혀 있는 상황이니 새로운 수거책을 구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예비 신랑의 예비 신부였고 경찰관님들은 이런 일도 있나 싶어서 정말 황당해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예비 신부에게 이딴 못된 짓을 저지르게 했을 줄은 예상도 못했다면서요. 저는 경찰관님들에게 모든 진실을 듣고 난 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느끼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비 신랑이 회사도 다니고 있는 상황에 단순 가담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의 주요 인물 중 하나라니요. 그제야 저는 예비 신랑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 생각나더군요. 회사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통화를 하던 모습과 데이트를 하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ATM 기기를 찾는 모습들이 떠올랐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감히 보이스피싱을 하는 모습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예비 신랑에 대한 큰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혼절을 해버렸죠. 다행히 같은 공간에 경찰관님과 변호사님이 계셨고 제가 혼절하는 모습을 보신 후 곧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꼬박 하루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 옆에 친정 부모님과 여자 경찰관님 한 분이 계셨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깨어난 모습을 보시더니 고생했다면서 눈물을 쏟으셨고 여자 경찰관님은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김재지 씨, 몸은 좀 어떠세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새벽에 유재필 씨 잡혀왔고 곧바로 경찰들이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돈 인출한 문제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조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잡혔어요? 어디서 잡혔대요? 경찰관들이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도망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에게 꼬리가 밟히게 되면서 타 지역에서 붙잡혔습니다. 저는 여자 경찰관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안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어요. 사실 블랙박스가 증거물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경찰서를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예비 신랑이 잡혔고 블랙박스를 통해 고의성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저를 달래주셨어요. 예지야,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경찰서에서 조사받느라 고생 많았어. 아휴, 왜 그런 일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그 고생을 해. 아빠가 네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속상해 죽겠다. 엄마, 아빠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 딸이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 아빠, 나 정말 풀려난 거 맞지? 나 이거 지금 꿈 아니지? 그래, 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류재필 그 인간 잡혔다고 하니까 엄마가 경찰서에 가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다. 그래, 내 귀한 딸내미 경찰서에서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 류재필 그 인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아빠만 믿어. 나도 경찰서에 갈 거야. 가서 류재필 그 인간 붙잡고 나한테 왜 그딴 짓을 했는지 따져물을 거야. 예지, 너도 가겠다고? 너 이제 깨어나서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어딜 간다고 그래. 엄마 아빠만 다녀올게. 아니, 나도 갈 거야. 그 인간 얼굴 보고 제대로 된 설명 들어야겠어. 친정 부모님은 막 깨어난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병원에 있으라면서 말리셨어요. 하지만 누구도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찾아가게 되었고 예비 신랑을 만나고자 했어요. 제가 경찰서로 쫓아가 예비 신랑을 찾으니까 경찰관님들은 매우 당황스러워 하셨죠. 처음에는 조사 중에 만나게 해줄 수 없다면서 나중에 찾아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제가 그날 꼭 만나야 된다고 우기니까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셨던 경찰관님들이 배려를 해주셨고 겨우 예비 신랑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친정 부모님이 눈앞에 나타나자 어쩔 줄을 몰라 했죠. 본인도 잘못한 것을 아는 것인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상황이었고 예비 신랑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정말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게 맞아? 예지야, 나 때문에 조사도 받았다면서 정말 미안해. 자네, 지금 이게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일인가? 내 귀한 딸이 경찰서에서 수거책으로 몰려 조사를 받았다고.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당연히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면서 예비 신랑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연신 죄송하다면서 눈물을 흘렸죠. 저는 그런 예비 신랑에게 눈물만 흘리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예비 신랑 말에 의하면 본인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리고 싶었다고 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앞으로 있는 빚이 너무 많았고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나오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졌고 본인도 모르게 그런 못된 조직에 들어가서 그딴 짓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까지 그런 일에 연루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세상살이 마음처럼 되는 게 없다고 하더니 원래 수거책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줄줄이 소시지처럼 경찰에 잡혀버렸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통장에 들어온 돈을 윗사람에게 가져다 줘야 했고 명령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일회성으로 그 일을 대신하게 되면 경찰에게 의심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급히 부탁을 했던 것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못된 일을 예비 신부인 저에게 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못된 짓을 하고도 어떻게 저와 결혼할 생각을 했냐면서 노발대발하시니까 예비 신랑이 덜덜 떨면서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더군요. 돈 때문에 저와 결혼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두 사람을 결혼시킨 후 돈을 뜯어가 빚을 갚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했던 것이고요. 사실 저희 집이 남편 집안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물론 저희 집이 큰 부자는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중소기업 수준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덕분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죠. 그렇게 아버지는 막내딸인 저를 위해서 돈을 아낀 적이 없으시고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돈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말라며 신혼집을 직접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 경제 사정을 알고 일부러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죠.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고 저 또한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와, 류재필,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해?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나 이번 일 그냥 못 넘어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 너 결혼 준비하면서 빌려간 내 돈 2천만 원 당장 갚아. 예지야, 그게 나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나중에 주면 안 될까? 뭐라고? 적금 만기 얼마 안 남았다면서. 빌려가 놓고 왜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해. 적금 깨서 내놔.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야. 빚쟁이들이 집에 쫓아와서 엄마 빚 당장 갚으라고 하길래 너한테 거짓말 치고 빌려가서 돈 갚았어.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죠. 사실 예비 신랑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 적금 만기가 얼마 안 남아 지금 깨면 손해라고 하면서 적금 깨면 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니 무슨 큰 문제가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그것마저 거짓말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예비 신랑에게 파혼하고 고소할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서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사기 결혼으로 이전 예비 신랑을 고소하기로 했죠. 다행히 저는 돈을 빌려줄 때 문자 내역을 남겨뒀고 그걸 활용해서 고소가 가능했어요. 그렇게 고소 절차를 마친 후 자취방으로 돌아갔는데 이전 예비 시어머니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바지가랑이를 붙들면서 싹싹 빌었어요. 예지야, 재필이한테 들어보니까 고소한다고 했다면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요? 두 사람이 저를 속인 게 몇 개인데 용서를 해요? 저는 더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예지야, 우리 정말 돈 한 푼 없어. 내가 이렇게 두 손마 빌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빌어도 소용없어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받아낼 거니까 그만 가세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경비실에 연락을 했고 이전 예비 시어머니를 아예 건물에서 내쫓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전 예비 신랑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했고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 대신 추가로 빚을 더 내서 저에게 돈을 줘야 했죠. 이후 어디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예비 신랑과 친하게 지냈던 지인 한 명에게 들어보니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으니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어른들이 왜 수준이 맞는 집안이랑 인연을 맺으라고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괜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네요. 이번 일로 인해 저도 친정 부모님도 엄청 큰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뒤늦게라도 그 일을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후에 알게 되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 액땜했다고 치고 앞으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가 보려고요. 애청자님들, 앞으로 제가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